안녕하세요. 행정학 연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정책학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배운 거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는 것 정도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목표는 정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 좋아요. 그러면 뭐 수단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우리가 정말 정책 분석. 자, 정책 분석은 우리가 뒤에서 별 평가하고는 달라요. 평가는 정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한 번쯤 평가, 우리가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합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평가하는 게 정책 평가의 개념인 거고, 정책 분석은 정책을 할까 말까 결정하기 전에 야, 어떤 게 좋을까, 어떤 대책, 어떤 대안이 좋을까를 검토하는 게 바로 정책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실제로 시행하기 전에 그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대안을 찾아가 나가는 방식이 정책 분석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지금 그 일요일날 아침 9시에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찍는 건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이 교과서 같은 걸, 교과서를 다시 보다 보니까 제가 놀랄 만한 거죠. 자, 정책 분석이라는 것도 원래는 한 학기 수업, 독립된 수업이에요. 자, 그리고 정책학 이미 뭐 이거 한 학기 독립 수업이고, 그 다음에 그 정책 집행 좀 더 배웁니다. 이것도 한 학기 수업, 이것도 거의 한 반 학기 수업 정도 됩니다. 정책 평가도 완전히 독립된 학문이에요. 독립된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4개의 과목을 제가 몰아서 이걸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이 네 과목을 한 주 영상, 그것도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과연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일단은 이 과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다 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책 분석의 방법이라 그래서 157쪽에 맨 위에 보면은 비용 편익 분석, 코스트 베네핏 BC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 분석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책 분석은 일단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어들이느냐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이거 금방 이해돼요. 자, 정책 분석은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해당되는 거고, 정책 평가는 정책 다 끝난 다음에, 집행 다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거다. 그리고 157쪽의 맨 위에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얼마가 되는지를 잘 배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되는지, 자, 그리고 얼마나 잘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정책 분석 단계에서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비교 평가의 기준이 157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순현재 가치법, 편익 비용 비율, 내부 수익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런 거예요. 순현재 가치법 같은 경우는, 자, 편익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은 0보다 크면 좋은 거잖아요. 자, 어떤 정부의 정책을 이 순현재 가치법을 동원해서 분석을 했더니 0보다 크게 나오더라. 즉, 편익,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쓴 거보다 번 게 크다라고 얘기하면 0보다 크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타당성을 확보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편익과 비용의 비율, 이거는 분수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저도 참 오랜만에 이런 얘기 하는데, 분자분모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1보다 크게 평가가 되면은 경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분수의 값이 1보다 낮다고 얘기하면은 편익 비용의 비율이 1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부 수익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자 수익률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내부 수익률, 다른 말로 이자 수익률은 할인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58쪽인데 158쪽에 내부 수익 맨 위에 줄이요. 내부 수익률의 개념은 적절한 할인율은 이자율 얘기하는 거다. 이자율이나 할인율을 잘 모를 때, 자, 이렇게 정책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비용 편익 분석이요. 이 비용 편익 분석에 세 가지가 이제 다 이제 그 각각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이 세 가지를 이미 다 고려해서 일정 부분 공식 절차를 만들어 놓은 상태죠. 우리가 이거를 매번 다르게 하기에는 시간과 인력과 돈 그리고 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대표적인 예가, 자, 청년 주택을 지을 때, 야, 이 장소에 청년 주택을 짓는 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쉽게 말하면 남는 장사냐는 거예요. 또 하나, 정부의 돈이 투자돼야 되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지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공공기숙사예요. 자,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정부가 관리를 하든지 정부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 청년주택이나 기숙사는 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그 대상에 속해요. 왜냐? 자, 부지, 땅을 매입할 때의 돈,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입주하는 청년들, 입주하는 학생들한테 얼마를 받아야 될까? 얼마를 받아야만 몇 년 뒤에 자, 손익분기점 0이 될 것이고, 몇 년이 지나면 이득을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쉽다고. 근데 이미 건물을 짓는 뭐 재료라든가 인건비는 이미 기준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거 대입하면 되도록 이미 공식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기숙사? 야, 이거 기숙사 저번에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거 분석했는데 그거 한번 대입해보자. 거의 맞아떨어져요. 심지어 디자인도 큰 차이가 안 나요. 기숙사나 청년주택이나 일단 어떻게 됩니까? 방이 몇 개냐가 중요하죠. 방이 50개냐 100개냐가 중요한 거고, 몇 층으로 짓느냐가 건물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자, 이거는 벌써 공식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투입되는 돈은 얼마고, 자, 할인율 또는 이자율, 이거를 적용했을 때, 야, 이거 몇 프로의 이자율, 몇 프로의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5년 뒤에 투입한 돈을 다 자, 받을 수 있냐, 0이 되는 순간이 몇 년째냐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철저하게 효율성 개념입니다. 교수님,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대표적인 게 지하철 같은 거예요. 지하철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지하철 이제 깊이, 이걸 얼마 정도 깊게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고요. 일단 깊어질수록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을 어디에다 건설을 해야 이용객이 많아서 돈을, 자, 빨리 이 한 곳의 역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그게 일반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자,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야, 이거 만들어서 뭐하냐? 이거 사람 보니까 내리는 사람 한 명이고 타는 사람 한 명인데 이거 미쳤다고. 이 역을 왜 만들었냐? 진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어느 역이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지금 그 역 사람 엄청 많이 탑니다. 자, 예전에 지하철을 건설했던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쯤에 역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하철 같은 거 타보시면,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도시에선 2분 간격에 한 번씩 2, 3분 간격에 서게끔 돼 있어요. 뭐 특히 옛날 지하철, 뭐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같은 경우는 2분 간격에 하나씩 서게끔 돼 있어요. 왜냐? 서울 안에 도심을 돌고 있기 때문에,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2분에 한 대씩 서야만 분산이 돼요. 야, 이쪽 역 타고 이래야 분산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 수도권이 커지고 뭐 대구가 커지고 부산이 커지고 광주가 커져요. 커지다 보니까 역간 거리가 3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 역간 거리가 7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옛날에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야, 이거는 무슨 역과 역 사이가 이렇게 멀고, 야, 이 역에서 내리는 사람 한 명, 타는 사람 한 명인데 이거 설계한 인간이 누구냐고 정말 욕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요. 그런데 그 허허벌판이었던 사람 한 명 타고 한 명 내리는 그 역이 지금은, 자, 동시에 탑승객 2,000명, 3,000명이라고요. 왜냐? 아파트, 신도시가 그 주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자, 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야, 이거 10년 뒤에는 계산하기 쉽지 않겠는데? 야, 이게 10년까지는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 먼 미래에는 이게 계산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다만, 지금 얘기해드리는 비용 편익 분석은 철저하게 들어간 돈 대비 나온 돈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할인율.
다른 말로는 이자율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델파이 기법이 158쪽에 나오는데요. 복잡한 얘기는 다 생략하고,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어느 특정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자, 분야마다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데 그 전문가끼리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게 한다는 게 핵심, 익명성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모으고 그것을 종합하는 그런 방식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델파이 기법은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전 이름이 델파인데, 그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선정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끼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익명의 질의응답을 받아요. 그럼 받아서 연구자가 이걸 잘 정리해서 그 정리된 내용을 또 개개인한테 다 보내줘요. 전문가 개개인이요. 그런 방식을 몇 번 거치다 보면은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고 명확하게 입장이 다르다를 도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책에서는 그 합의를 도출하는 거에 좀 설명이 있는데, 합의를 도출하는 문제도 있지만 입장차를 완전히 극명하게 가르는데도 델파이 기법이 적용이 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 전문가가 다 합의를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는 저라면, 제가 연구자라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묻는 거죠. 자, 정치 쪽에 한 사람, 경제 쪽에 한 사람, 경영 쪽에 한 사람, 행정 쪽에 한 사람, 법 쪽에 한 사람, 뭐 공학 쪽에 한 사람, 뭐 그 다음에 실제 뭐 대기업 회장님, 중소기업 회장님, 뭐 등등등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표성을 갖춰서 물어보고 답변 받고, 물어보고 답변 받고, 이렇게 해서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연구를 한다 그러면요. 자, 그래서 이 연구는 그 단점, 전문가를 모시기가 쉽지가 않고 연구자가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여기도 약간 알고 여기도 약간 알고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근데 장점은 이 전문가들이 자기 생각, 눈치 안 보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자,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솔직하게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설마 내가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었는데? 라고 할 정도의 독특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미래를 보는 능력, 뭐 통찰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분석의 방법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고 델파이 기법 정도인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지하철역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청년주택, 그리고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를 예를 들었는데 효율성 관점에서는 계산하기가 쉬워요. 이제는요. 이게 전문가들이 이미 있고 그 정부의 연구기관에서 맨날 이것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주변의 지역 여론이 더 문제죠. 나는 우리 동네에 공공기숙사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나는 우리 동네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걸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주민들 많으세요. 자, 그리고 지하철역이요. 가장 이제 첨예하게 이제 싸우는 것 중에 하나. 왜 쟤네 동네에 역이 생기는데 우리 동네는 없습니까요? 우리 동네도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지하철 이제 그 역을 설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야, 우리 벌써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상이 끝났는데 저쪽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막 이걸 왜 우리 동네에 안 해주냐. 노선이 그러면 노선을 변경해야 돼요. 노선을 변경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아니면 역을 더 세우든가. 자, 또 하나. 야, 이거 왜 우리 동네에 우리 우리 급행버스, 급행전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고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왜 우리 동네는 급행전철이나 급행버스가 안 서냐? 왜 우리 동네, 쟤네 동네 저쪽 정류장에 서는데 왜 우리는 안 서냐? 우리도 급행교통 이 정류장을 만들어 달라 또는 세워 달라 이런 주장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개발되는 나라에서는 야, 우리 동네 급행 없으면 나 출퇴근 못 하는데? 우리 동네 지하철역 없으면 출퇴근 못 하는데? 왜 버스 정류장이 저기 있어? 이렇게 돌지 말고 한 번에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류장마다 다 서는 완행이 있고 급행이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는,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특급이라는 게 있죠. 더 빨리 한 번에 확 건너뛰고 가는 특급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천 가는 거, 뭐 서울에서 천안 가는 거 특급 열차가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는요. 자, 그게 나름대로 정책 그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을 다 해낸 거죠. 저는 그리고 일부러 지금 예를 쉬운 걸 들은 거예요. 똑 부러지는 거, 건물, 땅, 지하철, 기차, 이거는 수송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버스 정류장마다 타고 내리고 완벽하게 측정돼요. 요새 현금 내고 타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거는 그냥 무시한다고 치고, 또는 현금 내는 사람 몇 명일 것이다가 어느 정도 측정이 돼 있어요. 이 측정값하고 카드 띡띡띡띡 소리 내고 타고 내리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류장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 어느 정류장 같은 경우는 8시에서 9시 사이에, 아침이요. 8시, 9시 사이 딱 1시간에 13,000명이 내리고 타요. 그 정류장에서만. 그 옆에 대학교가 좀 있거든요. 내리고 타고 이게, 그러니까 카드 되는 것만 딱 측정이 되니까 뭐 이건 명확해요. 더더군다나 엑셀 파일로 명확하게 보여줘요. 응? 야, 이게 설마 이렇게 많이 타? 이게 뭐야? 야, 어떻게 이 정류장에서 1시간에 만 명씩 타고 내리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자정부의 어떤 그 덕분에 정책 분석을 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리고, 해결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효율성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우리 동네 세워달라, 우리 동네 왜 이거 안 세워주냐, 뭐 이런 그 민주성 문제에 관련돼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